네, 오필 문법 11강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단어 파트로 들어갑니다. 단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설명을 들어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는데 지나고 났을 때 어떤 뭐랄까요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법 강의에서 듣게 될 때 어떤 용어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줄 기회가 필요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는 없습니다. 문제풀이는 없고, 쭉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쭉 듣게 될 문법 수업에서 그런 용어들을 정리할 텐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한 번도 처음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쭉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 다만, 듣는 순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모국어로 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명확하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들을 때는 물론 이해를 방향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구나. 이해하는 게 물론 필요하고요.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디서 묻더라도 한 문장으로 딱딱 떨어져서 설명할 수 있게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문법에서 아마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할 것은 품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품사에 관한 정의, 선생님 이 강의에서는 오필 강의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가는 강의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어떤 것들이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를 기획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뭐 명사가 뭐다, 대명사가 뭐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어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품사는 단어라고 해놨어요.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품사가 단어인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정의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입시 문법에서는 품사와 단어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하는 내내 단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품사 얘기라는 거구나 그렇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품사를 다 아는 이야기 먼저 할 거예요. 품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들을 이것저것 산만하게 배치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자, 첫 번째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 분류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가 또 한 무더기로 잡아놨고 간형사하고 부사를 다시 한 무더기로 잡았고 마지막에 감탄사를 한 무더기로 잡았습니다. 자, 분류 기준부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9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분류한 분류 기준 첫 번째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이 단어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명사. 이 단어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사. 이 단어는 동작의 의미야. 동사.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팔품사죠 아마.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면 우리말도 팔품사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영어랑은 조금 달라요. 뭐 같은 언어니까 비슷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르니까 보시고 쓰는 용어도 조금 다를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보시고 일단 우리말은 9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분류 기준.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는 5가지 구분이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얘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나요? 체언이라고 불러요. 자,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부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주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체언 뒤에는 뭐가 붙냐 하면 조사, 관계언이 붙어요. 자, 조사를 정의하자면 뒤에 선생님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조사 얘기를 한번 더 할 텐데 조사는 체언이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던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격조사가 되던가 아니면 어떤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같은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조사라고 하는 것이 체언이 그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격, 문장 성분을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고 하는 게 체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뒤에 조사가 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죠. 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죠. 뭐 책이다 이게 붙으면 서술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가 붙으면 체언이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기능에 따라서는 관계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유일한 말들이죠. 자, 활용하는 말들. 그래서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있는 관형사하고 부사는 싸잡아서, 자, 이 관형사하고 부사는 다 뒤에 온 어떤 말을 수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들을 수식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형사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언을 수식한다. 그 다음에 부사는 사실은 전체를 다 수식한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보다시피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얘는 문장의 어떤 성립과 문장의 의미 형성에 아무런 관련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자가 붙은 말들 이게 이것이 품사를 분류할 때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요. 총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요. 요거는 가변어하고 불변어가 있는데, 자, 명사 중에서 책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가 바뀌나요? 어떤 경우도 바뀌지 않죠. 이 뒤에 조사가 붙을 뿐이지 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동사 좀 보세요. 동사에서 뭐가 가져갈까요? 죽다로 할까요? 죽다. 자, 동사에서 죽다가 있으면 얘는 기본형 죽다에서 죽고 죽으니 죽어서 형태가 바뀌죠. 이런 것들을 가변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어요. 용언만 가변어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참 쉬울 텐데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불변어 다시 정리할게요. 알아듣기 쉽게.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변어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속에는 조사도 포함되겠죠. 자, 조사도 불변어 맞아요. 조사도 불변어인데 거기에 예외가 한 놈이 있다고요. 조사가 전부 다 가변어인 것이 아니라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가 있어요. 서술격 조사. 자, 우리말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뭐가 있냐면 이다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다. 자, 책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도 형태가 바뀐다고요. 책이고 책이니 책이어서. 자, 마치 용언이 활용하는 것처럼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조사는, 자, 정리합니다. 조사는 불변어가 맞아요. 조사는 불변어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사 가운데 여러 가지 조사 가운데서 서술격 조사이다. 얘 하나만 가변어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품사의 체계는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되고 형태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체언부터 독립언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변어, 불변어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수업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내가 지금 이 품사를 명사라고 부를 때 혹은 용언이라고 부를 때 혹은 불변어라고 부를 때 그 기준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늘 선생님에게 3가지 기준, 의미, 그 다음에 기능, 3번째 형태. 일단 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일단 이렇게만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은 형태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가졌다. 자, 우리가 1강에서 했을 때 의문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의문의 개념. 자, 의문이 뭐였었죠? 의문은 뜻을, 의미를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었고요. 지금 보는 형태소는 뜻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오해할 만한 게 좀 있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뜻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실질 형태소는 그 뜻을 얘기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의미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해요. 문법적 기능. 일단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뜻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들도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 적어놓은 실질적인 의미, 또 하나는 문법적인 기능.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 놈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10강까지 의문 현상을 하면서 선생이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런 말 많이 썼죠, 그죠? 그게 이런 거라고요. 단어 중에서 그 단어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 놈은 형식 형태소라고 부른다. 자, 일단 실질 형태소의 종류부터 먼저 봅시다. 당연한 말들인데요. 자, 명사 중에서 가방이라는 말로 해볼까요? 가방. 명사죠, 그죠? 이거 나눌 수 있어요. 가와 방으로 나눌 수 없죠. 그냥 이 단어 전체. 명사 전체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명사는 당연히 실질 형태소에 포함되겠죠. 자, 대명사 뭐라고 할까? 나 대명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고 이 자체가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수사 하나 마찬가지죠. 하하고 나로 나눌 수 없어요. 한 덩어리이고 한 개의 뜻이 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이미 그 자체로 한 개의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관형사하고 부사,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형사 뭐 이런 데 뭐 있나? 세 나눌 수가 없고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부사 마찬가지예요. 매우 이런 거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 선생님 지금 하나를 빼먹었나요? 하나를 빼먹었네요. 하나를 더 적겠습니다. 감탄사도 실질 형태소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구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까지 일단 뭐가 빠졌어요? 조사가 빠졌죠. 조사는 지금 밑에 보시면 형식 형태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얘는 뜻은 없어요.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 놈이기 때문에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형식 형태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남은 게 이제 용언이 남았어요. 용언, 동사하고 형용사가 남았죠. 동사와 형용사인데 여기 지금 선생님 보시면 다른 건 전부 다 품사 이름을 그대로 적었는데 동사 형용사는 그렇게 안 적고 어간이라고 적었죠. 그죠? 물론 명확히 말하면 용언의 어간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용언의 어간만 실질 형태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화면에 왼쪽을 잠깐 봐주세요. 동사 중에서 먹다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먹다는 뜻이 eat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바꿔볼게요. 먹으니, 먹어서, 먹고 형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얘만 남아있으면 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우리가 가방 봤던 것처럼 가방은 가와 방으로 못 나눴잖아요. 근데 먹다는 어간과 어미 먹과 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들 형태가 바뀌는 어미는 아무리 바뀌어도 먹다라고 하는 it이라는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 it이라는 뜻의 관계를 갖는 것은 그 의미를 갖는 부분은 여기서 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만 it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전체가 전부 다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용언 중에서 어간만 실질 형태소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형용사 중에서 푸르다로 해볼게요. 푸르다. 그러면 똑같죠? 어디까지가 안 바뀌나요? 푸르까지가 안 바뀌죠? 자, 푸르고, 푸르니, 푸르지 뭐 아무리 바꿔봐도 푸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남아있으면 이 단어의 원래 뜻, 이 뜻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용언은 용언 전체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용언 중에서 어간 부분만 활용할 때 바뀌지 않은 어간 부분만을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간이 실질에 남았으니까 어미는 어디로 가겠어요? 형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조사하고 어미 요 두 가지가 일단 형식에 있고요. 그 다음 하나만 남았습니다. 접사. 얘는 품사가 아니에요. 접사는 품사가 아니니까 한 개의 단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품사는 단어랑 같은 말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접사는 하나의 단어로 보진 않습니다만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접사가 어떤 것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정리합시다.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일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 기능만을 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이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까지가 포함이 되고 형식 형태소에는 품사 중에 조사, 용언에 남아있는 어미, 품사는 아니지만 접사, 요 세 가지가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분류한 실질이냐 형식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립과 의존이 있어요.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자립성의 의무죠. 혼자 쓰이는 것을 자립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립성이 있는 말을 자립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말을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실질 형태소는 그대로 자립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것도 선생님이 예로 든 말들, 그 말들을 보시면 혼자 쓰여도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반면에 의존 형태소는 형식들이 가는 거예요. 조사, 가, 을 혼자 못 쓰이죠. 접사 물론 혼자 못 쓰이고요. 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의존으로 가고 실질은 자립으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만 쉬우면 다행이겠지. 딱 한 놈 예외가 있어요. 얘가 문제입니다. 용언의 어간이 문제예요.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요로 갑니다. 사실은 당연한 말이죠. 아까 선생님이 먹다를 들었는데 먹다에서 여기까지가 실질이었고요. 여기까지가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이 단어가 먹만 쓰면 우리가 이게 it이라는 먹만 쓰면 이 어떤 단어가 성립하지 않죠. 항상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쓰여야 되는 것이니까 실질 형태소는 맞지만 용어의 어간이 혼자는 못 쓰여.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로 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쯤에서 잔소리 한마디 하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 중에 여러분 생판 처음 들어본 말 있어요? 난 태어나서 이 말 처음 들어본다. 아무도 없죠. 중1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안 남아있잖아. 설명 들을 때 그때만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단 선생님이 요 강의에서 11강에서 말하고 있는 문법적인 용어들은 누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 묻더라도 바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형태소가 뭐냐고 물으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다. 실질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다. 형식이 뭐냐? 형태소 중에서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다. 딱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야만 알고 있어요. 그래야 문제에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이해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물었을 때 한 문장은 답할 수 있어. 그 수준까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소 얘기했어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금방 얘기했던 먹다, 용언의 구조를 잠깐 얘기하죠. 용언에서 아까 먹다 얘기했는데요. 먹하고 다로 나눠지죠. 그죠? 활용할 때, 활용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화하는 부분들, 뭐 먹다, 먹지, 먹고 막 바뀌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어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는 기본 구조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런데 이놈의 어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먹다든, 먹고든, 먹지든 뭐든 간에 먹다 자체가 한 개의 단어죠. 왜 그렇지? 한 개의 품사니까. 한 개의 품사는 한 개의 단어란 말이야. 여기에 지금 붙어있는 다, 고 이런 것들은 그 단어의 제일 뒷부분에 왔죠. 단어의 마지막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 마지막이라서 말,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일단 어미의 종류 중에 어말, 어미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자, 다시 또 먹다가 또 나왔는데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 먹이라고 하는 건 어간이죠. 그죠? 이거는 배웠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 다라고 하는 요 라인들 다, 고, 지만, 뭐든 이쪽 라인은 전부 다 어말, 어미였어요. 어말, 어미. 자, 그런데 요 앞에 다시 또 는이라고 하는 게 붙었죠. 그죠? 먹는다, 먹는다. 그러면 먹는다. 이 는은 뭐냐는 거야. 원칙대로 어간 뒤에 왔으니까 얘는 일단 어미예요. 무조건. 그런데 어미는 어미인데 어말, 어미 앞에 왔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단어의 제일 뒤에 오는 어미가 어말어미야.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놈이 선어말어미고 밑에 있는 엇, 겟 전부 다 선어말어미가 되죠.
자, 이제 일단 기본 구조예요.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먹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먹다로 얘기하겠습니다. 먹다가 있을 수 있고요. 먹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먹이라고 하는 놈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간이라고 했고요. 여기 뒤에 오는 다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고라는 놈은 단어의 제일 뒤에 왔으니까 말어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어말어미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다라고 하면 그 뒤에 마침표 찍는 거죠. 단어 끝나는 거야, 문장이. 얘는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먹고 뒤에 뭔가 얘기가 나오겠지. 먹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처럼 연결해주는 어미를 말 그대로 연결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체계가 만들어졌죠.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아까 다라고 하면 똑같이 얘는 뭐예요? 간이죠. 다는 뭔가요? 말어미죠. 그죠? 엇은 뭐였어요? 어말어미 앞에 온 놈이니까 얘를 선어말어미라고 불렀고요. 이 선어말어미가 들어가니까 어떤 의미가 추가되나요? 시제와 관련된 의미가 추가되죠. 그죠? 일단 는 전부 다른 것들은 현재, 과거, 미래, 시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볼게요. 가다로 하겠습니다. 가시, 이거 고로 할까? 가시였고. 자, 그러면 여기 간은 답해보세요. 뭐죠, 이거? 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는 뭐예요? 말어미예요. 말어미 중에서 뒤에 뭔가 연결될 거니까 연결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가 뒤에 시하고 엇이 왔어요. 엇은 똑같이 뭐예요? 금방 봤잖아요. 어말어미 앞에 왔으니까 얘는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고요. 의미는 시제의 의미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시가 또 왔어요. 얘는 또 뭘까요? 똑같이 가라고 하는 어간 뒤에 온 놈이니까 무조건 어미예요. 무조건 어간 뒤에는 어미야. 자, 어미고 제일 뒤에 오는 고라고 하는 어말어미 앞에 왔죠. 똑같네. 그러면 얘도 선어말어미가 될 거고, 아까 엇 같은 경우에는 시제의 의미를 더했지만 얘는 어떤 의미를 더하죠? 그렇죠. 높임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하게 됐네.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놈은 어떤 단어에서 시제의 의미를 더하거나 아니면 높임의 의미를 더한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했던 단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시, 고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가 뭐라고요? 간이라고. 고는 뭐라고? 말어미였어요. 시는 뭐였죠? 높임을 뜻하는 선어말어미였어요. 옵은 뭘까요, 그럼 또? 자, 얘는 또 똑같이 어간 뒤에 왔죠? 그럼 어미지 뭐. 어말어미 앞에 왔죠? 선어말어미예요. 자, 얘는 어떤 뜻을 더하냐면 가시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높임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시 없고 이렇게 말하면 그 김소월 진달래꽃에 나오는 부분 마냥 가시 없고 이렇게 하면 더 공손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손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공손 선어말어미.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나 학교에 따라서는 공손이라는 말 대신에 겸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정리가 됐어요. 다시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간이 있어, 그지? 어간이 있고 이 뒤에는 어미가 붙는데 이 어미는 종류가 일단 요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단어의 제일 뒤에 오는 놈을 말어미라고 부르고 어간 뒤에 오지만 어말어미 앞에 오는 놈을 선어말어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했죠, 이제. 그리고 어말어미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됐어요. 하나는 단어를 끝내는 종결어미가 있고 그 뒤에 뭔가 연결되는 연결어미가 있어요. 잠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종결어미에서 다 한 개만 예를 들었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천주로 많지. 예를 들어서 먹네. 네. 끝났죠. 먹을까? 리을까?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어미. 아까 선생님이 먹고만 얘기했어요. 그죠? 먹어서. 먹지만. 천주로 많아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언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까 이거는 종결어미. 그다음에 지만 이런 건 이렇게 외우면 끝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칙을 외우세요. 단어를 종결하는 것은 종결함이고 그 뒤에 뭔가 연결되는 건 연결함이다. 일단 어말함이 정리가 됐고요. 선어말함이는 우리말에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시제의 기능을 하죠. 또 하나가 높임의 의미를 덧붙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손 혹은 겸양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자,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어미는 전성어미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전성어미. 자, 이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성격을 바꿔준다라는 건데요. 이 말을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간과 어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간과 어미. 그러면 어간과 어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명사에서 혹은 관형사 혹은 대명사, 수사 이런 거에서는 어간, 어미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어간과 어미는 적어도가 아니지. 무조건 동사, 형용사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어간과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동사하고 형용사에서만 어간과 어미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성어미는 뭔지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자, 전성어미는 그 단어의 성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금방 얘기했던 용언, 동사, 형용사의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문장 성분이 서술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 공부할 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용어는 서술어로 쓰인다는 말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자, 예문으로 하늘이 푸르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푸르다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형이 있고 활용을 하네. 형용사죠. 그죠? 용언 중에서 형용사고요. 어간 어디까지예요? 푸르까지가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하늘이가 주어고 푸르다는 우리 예상대로 용언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 푸르다는 한번 분석을 해볼까? 푸르가 뭔가요? 바뀌지 않는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어간 뒤에 붙은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전성은 뭐냐면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볼게요. 원래 그 용언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푸르다를 나는 푸른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을 보았다가 있을까요? 보았다. 자, 일단 이 문장에서 푸르는 품사가 뭐예요? 이거 관형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관형사는 기본형이 없잖아요. 형태가 안 바뀌지. 항상 어떤 단어의 품사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단어에 기본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돼요. 기본형이 있다면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테니까. 그러고 난 판단하기 쉬워지죠. 현재형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니까 일단은 무조건 기본형부터 봐야 돼요. 근데 자, 푸르다 기본형이 있지. 그러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네. 자, 현재형 가능해요? 푸른다. 이런 말 쓴 적 없죠? 그러니까 현재형이 안 되니까 얘는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놈의 품사가 문장에서 원래 아까 봤다시피 형용사니까 서술어로 쓰여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지.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서술어가 아니라 뒤에 오는 하늘을 꾸며주는 관형어처럼 쓰였어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서술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관형어처럼 쓰였어.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어간 푸르 뒤에다가 니은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 니은이 붙은 푸른이라는 말이 뒤에 오는 놈을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놈들 원래는 서술어여야 되는데 관형어처럼 쓰이게 혹은 부사어처럼 쓰이게 혹은 명사처럼 보이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성어미 이런 것들을 뭐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고요. 뭐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건 부사형 어미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처럼 원래 서술어야 되는데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싸잡아서 성격을 바꾼다 그래서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자, 중요한 것은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문장 성분이 원래는 서술어여야 되는데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어미들 그런 것들을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품사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선생님. 품사에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판단하는 로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 품사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게 가끔 생길 수 있겠죠. 언어니까.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자, 일단 내가 판단해야 될 게 X라고 하는 거야. 난 지금 뭘 잘 모르겠냐면 이 X가 어떤 품사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로직으로 하면 뭘 찾냐면 이 단어가 기본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뭐 다를 붙였을 때 그 단어가 성립하나? 성립해. 그러면 얘의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죠. 동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없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가장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는다, 니은다를 붙이는 현재형이죠. 현재형이 가능하다면 동사인 거고 이 현재형이 안 된다면 형용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형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보냐면 격조사를 부착해 봅니다. 자, 문장 성분을 만드는 격조사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주격조사 뭐 있어요? 이가, 목적격, 을을, 서술격, 이다, 관련격, 의 그런 식으로 조사를 붙여본다고요. 근데 이 조사가 붙었을 때 자연스러워. 그러면 명사, 대명사 아니면 수사, 체언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설마 이 셋 중에 한 개인 걸 발견하면 이게 뭔지는 모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뭘 보냐면 수식 여부를 봅니다. 그 뒤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서 얘가 그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수식한다 그러면 관형사 아니면 부사가 되겠죠. 그죠? 체언을 수식한다면 관형사일 거고요. 체언 이외의 것들을 수식한다면 부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나머지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냐면 조사가 남았고요. 감탄사가 남았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조사와 감탄사를 구분을 못하진 않겠죠.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드린 게 어떤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는 로직이 됩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정리했는지를 한번 잠깐 봅시다. 첫 번째 화면에서 품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3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소가 뭐고 형태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봤냐면 단어 중에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활용할 때 바뀌는 부분인데 이 어미의 종류가 크게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전성어미가 있고 어말어미는 다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는 시제, 높임, 공손의 의미를 뜻하고 전성어미는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뭐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이런 게 있다. 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어떤 단어의 품사를 잘 모른다면 멍청이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머릿속으로 어떤 로직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은 어근과 어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어간 얘기는 계속했죠. 어간의 정의가 뭐였더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죠. 용언에서 활용 시 변하지 않는 거고요. 자, 어근은 말 그대로 뜻 자체가 단어의 뿌리라는 뜻이죠. 그죠? 어근은 단어의 뿌리니까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명사 당연히 뜻이 있죠. 그죠? 명사는 아까 우리가 가방 했었나요? 또 가방으로 합시다. 가방은 그 단어 자체가 뜻이 있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단어에서 실제 의미를 갖는 부분이 전체 다죠. 이게 어근이에요. 가와 방을 못 나누니까. 대명사 아까 나 했어요. 그죠? 못 나누죠. 이 자체가 뜻이 있는 말이에요. 어근입니다. 수사 하나 마찬가지죠. 역시 어근이에요. 간형사 새, 헌, 옛 전부 다 어근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 아까 매우 했었죠. 뭐 늘 할까요? 늘 이런 거. 역시 always 뜻이 있는 말이죠. 감탄사도 마찬가지예요. 감탄사도 실질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우리 감탄사가 이게 뜻이 있어요? 그런 것만 감탄사가 아니에요. 너 밥 먹었어? 네, 저는 밥 먹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감탄사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고 났더니 뭐랑 똑같아요? 실질 형태소랑 똑같죠. 어근은 실질 형태소하고 똑같네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실질 얘기할 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어간이 있었죠. 그죠? 용언의 어간. 자, 어간은 활용 시에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또 역시 했던 그대로 합시다. 먹다 가져갑시다. 먹다. 뜻이 이시였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품사는 나누어지지 않지만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졌어. 그러면 이 단어 중에서 실질적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디예요? 다인가요? 그럴 리가 없지. 먹만 있으면 뒤가 아무리 바뀌어도 i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언에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 결과적으로 어근이 되니까 여기 지금 적어놓은 감탄사 밑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야죠. 용언의 어간까지 이렇게 포함돼야 됩니다. 이게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어근은 있지만 어간은 없죠.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이 곧 어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이 곧 어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지금 내가 그 먹다를 얘기할 때 내가 이 먹을 얘기할 거야. 먹을 말하면서 이 먹은 어근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 먹은 어간이네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가방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가방은 어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습니다만 이 가방은 어간이에요 말하는 순간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어간은 용언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는 분명히 개념상으로 구분되죠. 어근은 단어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에서 활용할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개념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더라. 이게 이 부분의 정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간과 어근 헷갈렸는데 별거 아니라고요. 어근은 단어의 뜻이 있는 부분, 어간은 활용 시에 안 바뀌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인데 용어는 어간과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지금 용어는 어간과 어근이 같다 그랬죠. 그죠?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기본을 잡는 거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자, 먹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당연히 먹이죠. 어디까지가 어근인가요? 당연히 먹이죠. 먹은 어간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근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용언의 기본 형태에서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아직 뭐 우리가 수업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사동, 피동, 접사를 붙여볼게요. 한 개만 해볼까? 사동을 붙여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먹이다로 바꿔야죠. 자, 사동 접사 이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로 파생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it이라는 뜻은 있겠죠. 그러면 이 단어에서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어간인가요? 뭐까지예요? 아니지. 먹이고 먹이니 먹이어서 여기까지로 어간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접사가 붙으면 어간이 변화한다고요. 여기까지. 그렇다라고 한들 이라고 하는 놈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리가 없지. 어근은 여전히 먹이에요. 어근은 여전히 먹이지만 어간이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개념이지만 접사가 붙었을 때는 어근과 어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근과 어간에 관한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쭉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면서 어간, 어근 이런 말 되게 많이 쓸 텐데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요 페이지에서 수업 들은 내용들 머릿속에 명확히 떠오를 수 있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접사 얘기만 하고 나면 거의 문법 용어는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접사라고 하는 것은 어근의 의미를 한정. 자, 또 어근이란 말 나왔죠. 단어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어근의 의미를 한정, 범위를 좁힌다는 말이죠. 한정하거나 가끔씩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접사를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고 어떤 의미를 덧붙이거나 한정하는 접사를 말 그대로 한정적 접사라고 불러요. 한정적 접사. 자, 그 다음에 품사를 바꾸는 접사는 지배적 접사라고 부릅니다. 문법 문제 보기에서 가끔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접사의 종류는 어근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을 합니다. 접사는 말 그대로 접사가 이렇게 앞에 오고요.
그 뒤에 어근이 오는 형태. 그래서 어근이 앞에 왔다 그래서 머리 두자를 해서 접두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미사는 반대겠네요. 그죠? 일단 어근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접사가 이렇게 붙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부르겠죠. 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접두사는 항상 한정적 접사예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요. 품사를 바꾸지 않고 어근의 의미를 한정합니다. 반면에 전미사가 문제. 그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몰리는 거예요. 전미사는 접두사처럼 뜻을 한정하는 한정적 접사로 물론 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로 쓰이냐면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로 쓰여요.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는 전미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지금 단계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 정리할 때는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고 전미사는 한정과 지배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예문을 봅시다. 접두사에서 선생님이 아까 의미를 한정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고생, 이거 명사죠. 명사니까 얘는 틀림없이 어근입니다. 앞에 헛자가 붙었어요. 이 헛이란 말을 혼자 쓸 수 있나요? 혼자 못 써요. 그죠? 헛은 혼자 쓰이진 못한단 말이야. 가끔씩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접사는 혼자는 못 쓰여.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모국어로 쓰다가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뜻이 없다고? 헛고생, 유스리스 뜻이 있잖아 이거. 이게 왜 뜻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접두사하고 뭐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관형사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 지금 뭐 헛고생도 왠지 모르게 헛이 고생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서 옛 친구 이렇게 해도 옛이 뭔가 친구를 꾸미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관형사는 이게 만약 관형사라면 명사와 자유롭게 부착됩니다. 자유롭게 부착이라는 말 써야 되나? 자, 부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 친구, 옛 물건, 옛 사람, 옛 가방, 뭐든 뒤에 명사 쫙 붙을 수 있죠. 근데 헛고생. 자, 또 뭐 있어요? 헛고생 말고 뭐 떠오르나? 헛지랄? 뭐 떠올라요? 헛고생.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관형사처럼 보이거나 헷갈릴 때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뒤에 명사를 나열해 보세요. 그랬을 때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어근과만 결합할 때 그때 우리가 보통은 접두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생은 의미 있는 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고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 고생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헛자가 딱 붙는 순간 이거는 사라져버리죠. 의미 없는 고생만 남으니까 어근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미사를 볼게요. 전미사. 싸움지라고요. 먹이를 했는데 자, 싸움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그죠? 명사고 뒤에 질자가 붙었어요. 혼자는 못 쓰이고 의미를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아, 싸움이 긍정인 게 있다고요? 있지.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장 본 적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 싸움질했다. 그럴 리가 없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외적과 싸운 건 긍정적인 싸움이지. 나는 친구와 싸웠다. 그거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 뒤에다가 질자를 딱 붙이는 순간 긍정의 의미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의미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품사 바뀌었어요. 싸움도 명사, 싸움, 질도 명사. 그럼 이 질은 전미사이지만 한정적 접사인 거예요. 그런데 자, 먹이를 봅시다. 먹이의 먹은 먹다의 간이면서 근이죠. 이 뒤에 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그러면 원래 먹다는 누가 봐도 동사예요. 그런데 이 뒤에 이가 딱 붙는 순간 품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죠. 자, 기억나세요?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는 전미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는 전미사가 되고 여기서는 한정적 접사가 아니라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거죠. 자, 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자다라고 하는 거 동사죠. 근데 이 어근자에다가 미음을 딱 붙이는 순간 잠 명사가 돼버리죠. 여기 미음도 그러면
지배적 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어근의 개념, 접사의 개념이에요. 별거 아니고 어근의 앞과 뒤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놈인데 가끔씩 접두사랑 간형사랑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뒤에 명사를 쭉 붙여서 자유롭게 붙으면 간형사, 그렇지 않으면 접두사로 판단한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몰리는 문제는 얘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게 안 바뀌었게 걔를 제일 많이 묻는 거니까 지배적 접사 부분은 이제 뭐 설명하겠습니다만 선생님 나중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봐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 문장 선생님 항상 수업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거 갖다 놓고 이제 뒷부분 설명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꿈을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꿈. 자, 이 꿈을 선생님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A라고 할게요. A.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꿈. 요 꿈은 선생님이 B라고 하겠습니다. 형태가 똑같죠? 형태가 똑같아요. 자, 이 단어가 둘 다 원래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동사 꾸다에서 왔을 겁니다. 그죠? 얘 품사는 동사예요. 당연히 동사가 얘의 품사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근인가요? 그렇죠. 꾸까지가 근이에요. 그죠? 어디까지가 간인가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이해해서. 자, 이 상황에서 꾸라고 하는 거 이 뒤에다가 A는 뭐가 붙었냐면 꿈, 미음 붙었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미음이 붙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판단해보자. A 같은 경우에 품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품사 파트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꾸다 뒤에 꿈이 되니까 을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꾸미는 말을 집어넣어볼게요. 이게 명사라면 관형어가 꾸미겠어요? 부사가 꾸미겠어요? 관형어겠지, 그지? 그럼 해볼게. 나는 무서운 꿈을 꿨다. 관형어죠. 니은 붙은 거. 나는 그녀의 꿈을 꿨다. 관형어죠. 여러분 뭐든 붙여보세요. 뭐든 붙이면 전부 다 관형어가 꾸밀 거니까 꿈이라고 하는 놈은 품사가 바뀌었어요. 명사로 바뀌었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B에서 꿈을 봅시다. 똑같이 해볼게요. 이 꿈을 꾸미는 말에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어서 관형어가 꾸미면 명사일 거고 부사어가 꾸미면 동사겠죠, 여전히. 그럼 해봅시다. 나는 그녀의 꿈을 어떻게 할까? 늘 꿈, 부사죠. 항상 꿈, 자주 꿈, 밤마다 꿈, 뭐든 뭐를 집어넣어도 부사어가 꿈이죠. 그럼 얘는 여전히 동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격이 나왔어요. A에 붙어있는 미음은 품사를 바꿨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미사, 정확히 말하면 지배적 접사죠. 전미사예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파생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는 거예요. 품사를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B는 미음이 붙어 있지만 여전히 품사가 안 바뀌었죠. 얘는 뭐밖에 안 되냐면 어간 뒤에 붙은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성어미예요. 형태만 바꾸는 거라고. 명사형 어미. 그래서 형태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려운 점이에요. 형태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따져봤더니 위에 붙은 미음은 전미사로 쓰였고 밑에 붙은 미음은 전성어미로 쓰였다. 맞죠, 그죠? 전성어미, 미안합니다. 전성어미로 쓰였다. 그래서 형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따져나갈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주 장황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강의를 듣든지 상관없이 그 문법 책 혹은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가장 빈출되는 어떤 개념들을 급하게나마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안 될 건 없어요. 이해로 끝나면 못 써먹습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두시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올 거니까 차곡차곡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